안녕하세요. 네, 이 핵심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일단 우리 자료가 아마 그 카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카페하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시면 추록에 앞에 보면 3페이지를 볼까요? 추록에? 추록의 3페이지 보면 아마 이게 2021년도까지 기출문제 경향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AB급을 정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 문제 이제 포함해서 아마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출력해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바뀐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만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거 아마 13페이지에도 보면 2021년도 이게 바뀐 거거든요. 바뀐 걸 지금 반영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거 추록에 있는 요걸 기준으로 AB급만 좀 수정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록에 보면 이게 아마 기본 강의 때 다 자료가 나갔었던 건데 18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좀 기본 강의 때 좀 보완해 둔 그 모형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자, 추록의 33페이지고요. 추록의 33페이지고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래서 강의는 우리가 총 지금 8회로 예정이 돼 있고 아마 이제 마무리 강의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건데 기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AB급 위주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고, C급, D급은 거의 안 다룰 거고, D급 중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간단히 다루고, C급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 아마 지금 기출문제 강의가 아마 작년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올해 출제 경향을 좀 반영한 문제들, 하나의 출제 포인트당 한두 문제 또는 핵심적인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여러분들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일단 C급이라고 되어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한 차선의 기회 가치로 측정한다.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효용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포기한 차선의 기회 가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기회비용에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는 자원의 기회비용은 0이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회계비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만약에 암묵적 비용이 0이다. 그러면 회계비용과 같겠지, 그때는. 그런데 회계비용이 명시적 비용이니까. 6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이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즉 우리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려면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순편익이 가장 큰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순편익을 우리가 계산할 때 순편익은 총편익에서 경제적 비용을 빼준 거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비용이 경제적 비용이라는데, 이 경제적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인 거죠. 얘가 기회비용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 하면 경제적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얘기하려면 기회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이 기회비용에는 회계적 비용인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암묵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 나온 게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만약에 순편익이 똑같다, 총편익이 똑같다면, 거기 그 표현이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이 말이에요. 이게 총편익이 똑같다면, 그러면 결국에 순편익이 커지려면 기회비용, 경제적 비용이 작은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 순편익이 커질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썬크 코스트인데,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일단 지출된 뒤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썬크 코스트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 매몰비용을 고려하는 오류. 이걸 보면 안 된다.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돼서.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나중에 거시경제학 가면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어떤 A라는 것은 A, B 두 가지 대안만 있을 때, 우리가 영화 보는 거나 야구장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안 A, B만 있을 때, 딱 두 가지 대안만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학에 가면 우리가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자산을 화폐 아니면 채권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A의 경제적 비용, A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A의 기회비용은 A의 명시적 비용에다가 여기다가 B의 순가치를 더해주지. 이 B의 순가치라는 것은 바로 B의 총 편익에서 총 명시적 비용을 빼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화를 보거나 야구장에 간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내가 영화 안 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 보려고 했던 돈 12,000원이 굳는다. 12,000원에다가 야구장 갔더니 기분이 10,000원 좋아졌는데 관람료로 5,000원을 냈다. 그럼 야구장 가면 순 가치가 5,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지 않으면서 생기는 나의 기회비용은 12,000원이 아니라 17,000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건데, 이때 만약에 이걸 거시경제학에 적용하면 화폐 수요의 기회비용, 화폐를 수요한다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화폐를 수요한다는 것의 명시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물가가 오른 것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에다가, 그러면 B는 채권이니까 채권의 수익률인 실질이자율을 여기다 더해주면 바로 화폐 수요의 기회비용은 피셔방 정식에 따르면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이라고 얘기했지. 명목이자율. 우리 시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24페이지.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번.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번. 생산이, 그러니까 포기한 차선의 기회 가치로 측정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번.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형태다. 자,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게 원점에 볼록하는 거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과 기술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X와 Y의 조합을 얘기를 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이때는 노동만이 유일한 요소인 경우죠. 여러분들이 리카도 비교 이론에서 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었어요. 이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지. X제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Y제 양이 보시면 늘 같잖아. 이 Y양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때를 우리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얘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콥터글라스 생산함수, 대표적인 모형인 국제모형론에서 핵시오리 모형에 따르면 원점에 이렇게 이걸 오목하다고 얘기하지.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목한 모양을 갖잖아. 이때는 기회비용이 이렇게 체증한다고 얘기하지. 체증한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는 원점에 볼록한 경우로 그려지는 경우에, 그지? 그러면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Y지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지. 기회비용 체감이라는 것은 바로 원점에 오목한 형태가, 원점에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번 맞는 지문이고, 체증하는 경우가 오목한 형태니까 여기 이제 원점에 오목한 거고 이게 원점에 볼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볼록한 형태죠. 답은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그런가요? 우리가 고정비용을 얘기를 할 때 고정비용의 정의가 뭐야? 고정비용? 이 픽스드 코스트라는 것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 그걸 우리가 고정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정비용에는 회수가 가능한 고정비용이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있다 그랬죠. 그때 그 회수가 불가능한 고정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썬크 코스트 매몰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 다음에 라번.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이야. 그게 수입이 똑같으면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잖아요. 26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 자, 요거는 2021년도에 다시 지금 보시면 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여기 21년도에 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C급이 된 거고, 아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자료 나눠드릴 건데, 혹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 지난번에 나눠드린 혹시 출제경향 바뀐 거 안 가져왔어요? A, B급 안 가져왔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많지 않아, 바뀐 게. 그러니까 매년 보면 바뀐 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시험 A, B급에서 한 거의 85% 이상 나오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제가 C급들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요 C급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즌에 정리하고 뭐 시험 때까지는 다시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AB급 위주로 보셔야 되니까 C급은 지금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가시고 AB급 위주로 좀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과 기술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XY 조합, XY 평면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일반 경쟁 균형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거부터 도출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생산의 계약 곡선으로부터 도출되죠. 확인을 해볼까? 일반 경쟁 균형 편에 가보시면 636페이지 봐봐요. 636페이지. 636페이지 보면 거기 주어진 노동과 자본과 기술로 맨 왼쪽 위에 그림 있잖아. 그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X와 Y를 생산한 점들의 궤적이라는 것은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의 궤적이고 그것을 MRTS가 같은 두 재화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은 점들의 궤적인 생산의 계약 곡선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걸. 그 생산의 계약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걸 XJ, YJ 평면에 옮겨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죠?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일단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XJ를 증가시키려면 YJ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런 거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정해져 있으니까 XJ를 더 생산하려면 YJ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YJ에 들어간 노동과 자본과 기술을 써야 되니까 바로 자원의 희소성을 얘기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오목하다. 바로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이게 리카도 비교 우이론이에요. 리카도 비교 우이론은 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냐면 늘 기회비용이 왜 일정하냐면 노동과 기술로만 생산을 하잖아. 우리가 이 비교 리카도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토끼고 이게 만약에 물고기다 그러면 이제 자본은 없고 우리가 보통 로빈스 크루스 경제학을 얘기한다 그랬죠. 섬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 내가 1시간 동안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고 1시간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다면 1시간 동안 토끼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는 1시간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 기회비용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점에서든 토끼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한 마리인 거죠.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는 바로 리카도 비교 이론, 노동만이 유일한 요소고 이렇게 우리가 헥시오린 모형처럼 노동, 자본 두 개가 존재하고 헥시오린 모형에 보면 X제는 노동을 더 많이 쓰는 노동 집약제, Y제는 자본의 비율이 더 높은 자본 집약제 이렇게 각 요소가 각 재화에 특화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오목하게 그려진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모두 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점이죠. 왜 그래요? MRTS가 두 재화가 같은 점들의 궤적 생산의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다는 것은 비율적인 점이지 뭔가 노동이나 자본이나 기술을 덜 쓴 거잖아요. 바로 실업이나 독점의 경우고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은 달성 불가능한 점인데 그러면 이 달성 불가능한 점이 달성 가능해지려면 주어진 노동이 늘거나 자본이 늘거나 기술이 좋아지는 경우 그 경우에 가능하다 그랬고 그런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러냐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경제 성장. 그래서 그 밑에 26페이지 그 아래 보면 이게 이제 뒤에 보면 계속 나왔었죠. 우리가 기술이 진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산 함수를 상방 이동시켜도 되고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해도 되고 등량선 같은 경우는 어때? 등량선?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극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 기술이 좋아지면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량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겠지. 등량선은. 그 다음에 평균 비용도 떨어지겠죠. 단위당 비용도 떨어지고.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생산과 비용의 쌍대성 원리를 적용해 보면 생산 함수가 상방 이동한다는 것은 비용 함수가 하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떨어지겠지. 그지? 그다음에 7번째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변환율 마지널 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XY라고 부르고 그것은 X제 한계 비용을 Y제 한계 비용으로 나눌 것과 같다. 옛날 문제는 여러분들 두시고 우리 초록에 있는 33페이지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초록에 있는 1번 문제.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점에 지금 오목하다고 했으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겠죠. 우리 여러분들 핵시적 어린모형에서 봤던 그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하는데 1번.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죠. 바로 기울기가 X의 기회비용이잖아요. 2번.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고 생산함수는 상방 이동하고 등량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고 평균 비용 곡선은 하방 이동하죠.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맞고요. 3번 기회비용 체증하고 4번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가 한계 변환율이라고 불렀지. 한계 변환율. 그다음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지. 여러분들 파레토 효율적인 점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점으로 갈 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요?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가 뭐야?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서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635페이지를 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정말 필요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요거 요점 정리 요거 다 모아보면 거기 시험 직전이라는 교재 한 권에 다 들어가. 그 양이 얼마나 적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적은 양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럼 곤란해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풀리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한 걸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A급, B급부터 오늘부터 당장 외우세요. 암기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가 있지. 거기 아래 용어에.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선 누군가 이득이 되게 할 수 없는 상태. 바꿔 얘기하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그때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맨 위에 정리돼 있잖아.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은 다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고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35페이지 수요와 공급인데 요게 아마 B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출제 경향분석 자료 보시면 B급으로 바뀌어 있을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예요.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도 보시면 그냥 주는 문제로 출제돼서 그냥 이온 1차 일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요게 한 번 더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겠습니다. 뭐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변화율로 측정한다 그랬지? 변화율로. A의 B 탄력성 그러면 B가 1% 변할 때 A가 얼마 퍼센트 변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탄력성들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공급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화폐 수요의 거래 비용 탄력성, 생산의 노동 탄력성, 자본 탄력성, 탄력성들은 얼마든지 많다면 이걸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없으니까 그때는 B가 변할 때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공식은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하나는 외우더라고 얘기했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B 요거 하나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 외워두시라고 얘기했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여기 공급량으로 바꿔주면 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여기다 소득 넣어주면 되고 교차 탄력성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 넣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하나는 외워라.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가 출제가 되는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분모분의 분자 있잖아요. 그죠? 한 점을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모분의 분자로 계산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중점일 때 탄력성이 얼마가 돼? 중점? 분모랑 분자가 같으면 이때는 탄력성이 1이고, 이 중점 위에 있으면 탄력성이 1보다 크죠?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독점기업의 이윤국대와 산출량 수준에서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직면에 있고, 만약에 MR은 피절편을 갖고 기울기가 2배가 되잖아요. MR이. 그지? 그게 중점이 될 거고. 그런데 MC가 0보다 크다면 항상 여기서 이윤국대와 생산량이 결정될 거고, 가격은 이 구간에서 설정이 되니까 독점기업의 이윤국대와 생산량 수준에서는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죠. 이거 여러분들이 2022년도 CPA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마 독점기업 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 거예요. 일단 외워야 될 거를 외워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암기 안 되는 분들 오늘부터 그 시험 직전이나 아니면 여기 요점 정리 보시고 외우세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461페이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필요 최소한이라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안 된다 그랬어.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3번에 독점기업의 단기 균형에서 한계 비용이 플러스이면 수혜 가이드할수는 1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지? 1보다 크다.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적용해 보면 탄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일로 갈수록 커지니까 가격의 증가함수요, 수유량의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직선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돼서 이런 경우 있었죠. 어떤 한 재화의 지출액이 일정한 상수인 경우, 내가 그 지출액에 5만 원 쓰는 경우에 이때 수요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수요함수는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수요의 가해탈성이 얼마야? 1이죠. 1로 일정한 경우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직각쌍곡선을 갖는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탄력성은 다 1입니다. 모든 점에서 그 재화의 지출액이 똑같아. 주유소에 가서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 그때는 탄력성이 1인 사람, 직각쌍곡선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1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함수가 P의 마이너스 알파, 소득의 베타, 다른 재화 가격의 갭마다 그러면 이 값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값이 각각 다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랬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파, 소득 탄력성, 베타, 교차 탄력성, 갯마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콥다라 생산함수에서 노동의 알파, 자본의 베타다 그러면 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생산의 노동 탄력성이 알파, 생산의 자본 탄력성이 베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보물토빈의 거래적 화폐수율, 이게 D급이었다가 2021년도인가 출제가 됐죠? C급인데 실질 화폐수율을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보물토빈의 거래적 화폐수율에 따르면 I를 2명 낳겠다 Y 프랑 이렇게 기억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루트 2분의 1, 소득의 2분의 1제곱, 거래비용의 2분의 1제곱, 이자율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화폐수의 소득 탄력성 2분의 1, 거래비용 탄력성 2분의 1, 이자율 탄력성 2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가 4번에 있어. 4번 지금 4번에 있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면서 잠깐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일단 뭐 감정평가사 문제 한 문제 풀고, 최근 문제 3번 볼까? 3번 봐봐. 35페이지 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탄력성은 0이죠. 0. 추록의 35페이지. 추록의 35페이지. 주로 아마 추록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추록의 35페이지. 옳은 것은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2022년도 문제는 제가 기출 특강을 해드렸고 아마 지금 공개 강의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지? 아마 2022년도 문제풀이는 공개 강의가 아닌가? 우리가 아마 저 문제풀이랑 같이 붙어 있나? 하여튼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2022년 문제 우리 감정평가사 2022년도하고 2022년도 문제 중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은 특강을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 1번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이다. 수직이면 0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고. 2번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지금 방금 봤잖아. 중점일 때는 1, 1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지?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다 다르지. 3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1보다 작으면 그걸 비탄력적이라고 부르지. 4번 자 이제 공급 탄력성인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일단 어떤 걸 기억하라 그랬지? 탄력성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평균을 한 개로 나눈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일단 평균을 한 개로 나눈 거다. 여러분들이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직선인 경우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가격축을 자르는 직선, 수량축을 자르는 직선의 경우에 이때는 탄력성이 1이고 이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이때는 탄력성이 1보다 작고 그리고 이때는 모든 점에서 1이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점점 작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점점 커진다. 외우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면. 그런데 외우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한 개로 나눈 거를 기억하면 평균은 한 점에서 원점에 근 직선의 기울기, 한 개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평균과 한계가 같으니까 모든 점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모든 점에서 탄력성은 얼마고? 1이고 가격축을 이렇게 가격축을 자르는 경우에 보면 한 점에서 원점에 근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접선의 기울기가 한 개, 평균이 한 개보다 크죠?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클 거고 생산량이 점점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작아지잖아. 한 개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탄력성은 점점 작아지겠지. 수량축을 자르는 경우에는 평균은 한 점에서 원점에 근 직선의 기울기, 한 개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평균이 작지?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점점 커지니까 탄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38페이지, 교재 38페이지. 객관식 미시 38페이지에 보면 거기 정석에 세 가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정리가 돼 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1, 가격축을 자르면 1보다 크고 점점 작아지고 수량축을 자르면 1보다 작고 점점 커진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오셔가지고 문제 추록 35페이지 4번에 보시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공급 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탄력성 무조건 1보다 크다. 자, 지금 Y축 절편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량축을 자른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지? 그러면 0보다 작겠지. 1보다 작겠지. 1보다. 다음 5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잠깐만요. 공곡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이게 Y축 제가 좀 수량리로 잘못 Y축 절편이라는 게 이게 X축 절편, Y축 절편 이 얘기야. 그러니까 가격 절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4번에 가격 절편을 자르면 아까 탄력성이 얼마라고 했어? 1보다 크다 그랬지? Y축이라는 게 수량이 아니라 가격축을 얘기해요. 가격축, X축, Y축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크다 맞고 5번 교차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대체제. 그러니까 1보다 크면 대체제가 아니죠. 0보다 크면 대체제인데 1보다 크다는 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0이면 독립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41페이지 잠깐 볼까? 우리 교재 41페이지 보면 교재 41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의 탈승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대장이 비좁아서 사망. 이거 외우시라고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도 여러 시험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장기일수록, 비중이 클수록,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사치지의 성격이 강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될 문제가 46번 있지, 46페이지. 46페이지, 교재 46페이지, 미시편 46페이지. 제가 일단 미시경장 나가는 동안에는 미시편 추록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미시편 46페이지 보면 여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호탄력도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 출제가 돼 있었다고. 거기 Q분의 P, 그 Q분의 P 자리에다가 중점 넣어주면 돼요. 그것만 달라.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까다로울 만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여기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록의 37페이지 5번 보세요. 추록의 37페이지 5번. 추록의 37페이지 5번. 오늘 이제 복합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객관식을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 교재도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작년에 여기 다 강의를 해드린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언제 다 보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자기가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거나 막히는 부분을 잘 표시해 뒀다가 그런 것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앞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좀 더 제가 볼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지? 자, 일단 5번 보겠습니다. 5번. 요건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과 탄력성을 지금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요즘의 문제들이 이래요. 요즘 스타일 문제인데, 지금 두 사람의 수요가, 한 사람은 5-2분의 1 QA,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15-3분의 1 Q.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 수요의 가액탈성을 물어봤어요. 어떤 개인의 수요의 가액탈성이 아니라 시장 전체 수요의 가액탈성을 물어봤으니까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지. 이 문제는 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사람은 피절편이 5고 두 번째 사람은 피절편이 얼마예요? 15지. 제가 이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지? 피절편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피절편 15, 5를 기준으로 15가 있고 5가 있으면 피절편이 작은 사람의 피절편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누구만 우리가 이 피절편이 큰 사람의 수요가 곧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게 시장 수요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아래 영역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수평합해 주죠. 그러니까 굴절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시장 수요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Q에 대해 바꿔주면 QA는 얼마가 되고 2를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10-2P가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수요는 3을 곱해주면 되니까 45-3P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일단 요 구간은 누구의 수요만 있어? 이 사람의 수요만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45-3P일 거고, 그죠? 요걸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요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평합해 줄 때 시장 수요 함수 사적제의 경우에 어떻게 수평합해 준다 그랬지? 절편은 절편끼리,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절편은 절편끼리, 기울기는 기울기 더해주면 절편은 얼마가 되고? 55가 되겠죠? 절편은 55, 기울기는 5P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Q는 55-5P가 되니까 요거 다시 가격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5로 나누면 11-5분의 1 Q가 되겠네. 이게 시장 수요, 요 시장 수요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거기 가격이 얼마일 때라고 그랬어? 가격이 2일 때라고 그랬어. 2.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요게 지금 피절편이 11이잖아요. 그지? 가격이 2일 때를 물었으니까 가격이 2일 때 그러면 이 점이겠지. 그러면 이 직선상의 한 점이잖아. 이 점은. 그러니까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겠지? 그럼 9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함정을 이 문제는 안 팠는데 함정을 만약에 판다면 제가 그런 모의고사도 출제해놨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10이다 10일 때 가격이 10이라고 주어졌잖아 이 문제. 여기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가격이 10일 때 이것도 한번 구해봐. 가격이 10일 때 여러분들 어떤 실수를 하기 쉽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수평합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점에서 탄력성을 구하게 돼. 그러면 1분의 10, 10이 돼버려요. 그지? 이건 아니지. 그지? 가격이 10일 때 탄력성은 어디가 돼? 그대로 가서 여기가 되지, 여기. 이게 시장 수요 함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 수요 곡선 상의 1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5분의 12가 된단 말이야, 탄력성이.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지금 함정을 안 팠지만 함정을 팔 수도 있다는 거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 52페이지로 가세요. 52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요거는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와서 39페이지 7번 보세요. 추록에 39페이지 7번 그리고 미시 5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추록에 39페이지 7번 봐봐요. 추록에 39페이지 7번을 보시면 자, 요거 잠깐 원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요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수요함수가 px의 마이너스 알파, 소득의 베타, 다른자와 가격의 갯마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탄력성을 구할 때 이제 물리학에서 가져온 거라서 그래. 탄력성을 우리가 물리학에서 구할 때는 여기다가 자연로그를 취해요. 자연로그를 취하면 lnq는 여기 로그 취하면 이게 지수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ln px 곱하기는 더하기로 베타의 ln 소득 곱하기는 더하기로 갯마의 ln py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 취한 자연로그 취한 값으로 미분을 하면 돼. 그러니까 ln px분의 델타 ln q.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걸 생략하고 그냥 갖다 쓴 거야. 이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알파잖아. 그지?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질 때, 여기 수요량 데이터가 있고 가격 데이터가 있으면, 엑셀에다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다 자연로그를 취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미분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탄력성이 돼요.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해서, 계량경제학이지, 통계학을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통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추정을 했더니 다 보시면 자연로그 취한 값이 되지 거기. ln q는 베타 1 더하기 베타 2 ln p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ln q를 ln p로 미분한 값, 그 베타 2가 뭐라는 거야? 탄력성이라는 거야 지금. 그 베타 2가. 베타 1은 절편이고 입실론은 오차항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베타 2를 물어본 거예요. 그 베타 2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0.0321이라는 얘기는 이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유량이 0.0321%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지방직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소개해드렸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52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B가 탄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비탄력적일 때는 총수입, 매출액의 방향이 무엇과 같고 가격과 같고, 탄력적일 때는 양과 같다. 그렇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총수입 매출액이라는 것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면 이 총수입의 증가율은 가격의 증가율 곱하기는 더하기로 수요량의 증가율인데,
요거 하나 조심하실 게 가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증가율식으로 바꿀 때 자연요구를 취한 다음에 차분을 해줘요. 그런데 그때 차분을 할 때 요 값을 그냥 X값으로 둔단 말이야, 우리가. 통상. 그지? 그래서 거기서 생긴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는 5% 이내 값들, 뭐 경제학에서는 20, 30%까지 용인해 주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다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온다. 여러분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150% 올랐고 뭐 수율량이 뭐 몇백 % 변했는데 할 때 여기다 넣으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1번 볼게요, 1번. 미시편 53페이지 1번. 정상제 AB 가격이 2% 상승할 때 X제 소비 지출액이 변화가 없었어. 그럼 뭐야? 탄력성은 1이지. 가격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가격이 2% 상승했는데 가격이 2% 상승했는데 지출액이 변화가 없으면 0%잖아. 그러면 얘가 2%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격이 2% 오를 때 수요량이 2% 줄었으니까 탄력성은 1이지. 그지? 변화가 없으면 1이고. 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봐. 가격이 올랐더니 소비재 지출액이 줄었어. 그러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였잖아. 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같이 움직여야지.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탄력적이잖아.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 추록의 40페이지 8번. 독점기업 A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 수요 Q는 100-P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번 수요량이 50이면 어디야? 자, 여러분 실전에서 푼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세요. 50이면 어디야? 50이면 중점이잖아. 중점일 때 탄력성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지. 그지? 1. 3분의 1이 아니지. 그다음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는 한계 수입이 0이죠. 한계 수입이 0. 요거 이게 총 수입이고 이게 우하향 직선인 수요 곡선이 있다 그러면 이 총 수입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중점일 때는 한계 수입이 0이고 그지? 이게 비가탄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탄력적이잖아. 그럼 탄력적일 때는 양이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한계 수입이 0보다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근데 여기 비탄력적인 구간이지 여기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같다 그랬으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수록 매출액이 커지겠지. 그건 한계 수입이 0보다 작단 말이죠. 수요량이 늘어나면 작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1일 때는 한계 수입이 0이다. 즉 한계 수입이 0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극대가 되는 점이라는 얘기고 답은 판매 수입이 극대가 되는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지금 답은 같은 얘기죠. 라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탄력적이지 탄양이라 그랬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하죠. 비가탄양. 그지? 그다음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잠깐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70페이지 보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거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거기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 요건 암기가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DPX는 연달아 증감하고 SPX는 번갈아 증감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문제를 확실히 빨리 풀 수 있다고 한번 얘기했었지? 여기 DPX가 연달아 증감한다, SPX가 번갈아 증감한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 공선 그리지 않고 판별하는 방법인데 얘는 수요의 변화고 얘는 공급의 변화고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가 변하면 이렇게 연달아 증감한다는 얘기야. 즉 수요가 증가했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상제인데 소득이 증가하거나 열등제인데 소득이 줄거나 대치제 가격이 오르거나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테이스트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수요가 늘잖아. 그러면 그림 그려봐야지. 그림 그려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판별하는 건데 DPX가 연달아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얘기한 것들의 결과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다 늘어나겠죠. 커지고 늘어나겠지. 만약에 수요가 줄었어. 그럼 다 줄겠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인데 요소 가격이 오르거나 기술이 안 좋아지거나 예상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지? 그럼 공급이 줄면 SPX가 번갈아 증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번갈아 증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겠구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판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고.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일단은 AB급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고 핵심적인 문제들 꼭 필요한 문제들만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할게요.